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근사하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화려함이 칼끝처럼 가슴을 찌르는 공간들이 있다. 실버 스케이프, 노년들이 가장 살고 싶다는 공간으로 늘 상위권에 오르는 곳. 시설은 완벽하고 서비스는 세련됐고 입주자들은 편안함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어쩐지 그곳은 너무 조용했다. 웃음도 울음도 한숨도 모두 어딘가에 걸러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올해 82의 이정순 할머니. 그녀는 이 완벽한 공간에서 단 2달 만에 뛰쳐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는다. 할머니, 그렇게 좋은 데서 왜 나오셨어요? 정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데라. 사람이 살 때는 아니더라고.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실버 스케이프로 이사하기 일주일 전, 정수는 평생 살던 목조주택의 마루에 앉아 예전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항상 환하게 웃고 어린 아들은 늘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나레이션. 그녀의 삶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감정 같은 건 없었다.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삶의 굴곡은 많았지만 그건 적어도 삶다운 굴곡이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야 했다. 이 집은 아들이 보기엔 위험한 공간이었다. 아들 성우는 말했다. 엄마, 계단도 많고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위험해. 실버 스케이프에 들어가시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엄마도 안전하고. 정수는 그 말이 자식의 염려인지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꾸렸다. 아들 말에 대해선 평생 토를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실버 스케이프는 처음 봤을 때 누구든 감탄할 만한 공간이었다. 천장 높이 12m의 로비, 대리석 바닥, 향기 관리 시스템, 미세먼지 0.3% 이하, 24시간 간호 인력, 실내 미니 정원, 건물 전체 자동 조명 조절 시스템, 그리고 이런 안내 멘트가 로비에 은은하게 울린다. 실버 스케이프는 어르신의 감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는 그 문구를 처음 보았을 때 막연히 친절하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말이 얼마나 묘한 의미를 갖는지 깨닫게 된다. 정순이 입주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와서 말했다. 오늘은 감정 조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과 호흡으로 감정을 안정시키는 시간이에요. 정수는 그 말이 어색했다. 감정 조율?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하지만 모두가 가니 그녀도 따라갔다. 감정 조율실은 마치 병원 검진실처럼 깔끔했다. 창문은 없다. 벽은 하얗다. 바람 소리도 없다. 그곳에서 직원들은 말했다. 슬픔은 다른 어르신의 정서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너무 정형화돼 있었다. 마치 인간이 아니라 표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계 같았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녀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식사 드실 시간입니다. 어르신, 오늘 프로그램 참여하실까요? 어르신, 충분히 주무셨나요? 아무도 정순 어르신 또는 이정순님 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저 역할만 존재하는 공간. 그녀는 어느 날 작은 반발심이 일었다. 내 이름은 정순이에요. 그러자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표정이 조금 굳은 채 말했다. 네, 어르신. 하지만 규정상 개인 이름을 서로 사용하면 사적인 감정 교류가 심해져
불필요한 정서 소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녀는 그때 처음 이곳의 방향을 느꼈다. 아, 이곳은 감정이 금지된 곳이구나. 어느 날 밤, 로비에서 한 할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조용히 어깨를 떨고 있었다. 정수는 가까이 다가가 젖은 손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직원이 달려왔다. 어르신, 이런 감정 표현은 규칙 위반입니다. 다른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다음 날 사라졌다. 직원들은 말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사라진 건 울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정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감정이 죄가 되는 곳이라니.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아들은 2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찾아왔다. 평소처럼 물건을 두고 잠시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 전화를 받았다. 아, 집에 계시게 했으면? 아니요, 지금은 실버 스케이프 계십니다. 마음이 편해요. 정수는 무심코 방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다. 그 말의 끝에서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부담이 덜하죠. 부담. 그 단어가 정순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어느 날 행정실 앞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말을 듣게 된다. 실버 스케이프는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해요. 노년층 감정 관리의 국가 시범 사업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감정 통제 프로그램이 강화됐죠. 울고 우울감을 드러내면 전체 분위기가 무너져요. 국가 시범 사업, 노년층 감정 관리.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잠자는 밤에도 어딘가 불편했다. 너무 조용한 방음, 일정한 온도, 일정한 조명, 일정한 스피커 안내, 일정한 말투, 일정한 표정, 삶의 어떤 돌발성도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도 모두 걸러져 나간 공간. 그녀는 서서히 이해했다. 여기선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오래 머물수록 사람 냄새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 3시. 정수는 문득 잠에서 깼다. 그녀는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다 결심했다. 여기서 더 있으면 내 마음이 죽겠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었다. 곰돌이 인형 하나, 남편의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게 그녀의 전부였다. 새벽 4시, 경비는 교대 시간. 건물은 가장 조용하다. 정수는 방에서 나와 로비로 내려갔다. 자동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다. 나 잘한 걸까? 아들이 난리치겠지? 그러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살아나가야지. 감정을 잃지 않으려면 살아있어야지. 그녀는 건물을 나섰다. 비바람 사이로 이제야 살아있는 공기가 온몸을 스쳤다. 며칠 동안 정수는 시장 인근 작은 여관에 머물렀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추우면 말하고요. 난방 좀 더 넣어드릴게요. 누군가의 사소한 배려가 실버 스케이프에서의 모든 시스템적 친절보다 훨씬 따뜻했다. 거리에는 사람 소리가 넘쳤다. 아이들이 울고, 사장이 바가지를 씌우고, 커플은 싸우고, 배달 오토바이는 경적을 울리고, 상인들은 서로 떠들어댔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르게 안도했다. 그래,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지. 며칠 뒤 아들은 거의 울다시피 달려왔다. 엄마, 왜 나왔어요? 거기 안전해. 왜 혼자 나오셨어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곳에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수는 손을 가만히 쥐어주며 말했다. 아들아, 사람은 기계처럼 살면 안 돼. 울고, 웃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그게 사람이지. 난 그걸 잃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달았다. 실버 건축물의 낮은 어쩐지 조용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기엔 너무 고요했고 그 고요는 때로 죽음보다 더 무거웠다. 경숙은 중앙 라운지에 놓인 커다란 유리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멋들어지게 조성된 정원이 있었고 직원들은 늘 말했다. 어르신, 경치 좋죠? 이런 데서 노후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경숙의 눈에 그 정원은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갇혀있는 울타리처럼 보였다. 정원 저 너머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고 길 아래로는 평범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고민도 문제도 많겠지만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와 달랐다. 이곳의 시간은 하루에 몇 번의 식사 시간으로만 나뉘었고 그 외의 시간은 끝없는 기다림과 무료함으로 흘러갔다. 경숙은 속으로 중얼렀다. 여긴 사는 곳이 아니야. 그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 보관된 공간일 뿐이야. 금요일 오후 매주처럼 자식들이 방문했다. 아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사위까지. 그들은 밝고 활기차게 인사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빵 사왔어요. 경숙은 웃어주었다. 가식적인 웃음은 아니었다. 자식들을 보면 항상 좋았으니까. 하지만 자식들의 말은 항상 같은 부분에서 멈춰 있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니까요. 어르신들 사이에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잖아요. 24시간 케어해주고 응급 시스템도 있대요. 거기다 프로그램도 많고. 말은 그랬지만 정작 경숙이 듣기에 그 말은 이렇게 들렸다. 우린 엄마를 책임질 시간이 없어. 우리가 편해지니까 여기 사세요. 여기 있으면 우린 안심이니까. 경숙은 빵을 한 조각 먹으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여기 참 조용하구나.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조용해서 좋은 거죠, 엄마.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경숙이 말한 조용하다는 의미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다. 죽음처럼 조용하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면 이 건물은 또 다른 표정을 드러냈다. 어두운 복도에서 들리는 어르신들의 숨죽인 흐느낌. 아휴, 또 발이 시려. 여보, 당신 어디 갔어? 아들아가. 천천히 잠겨가는 숨 같은 소리들. 경숙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수십 년 전 병원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들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 소리에 섞이겠지. 눈물이 흘렀다. 정확히 누구에게 향한 눈물인지도 모르면서 어느 헤어짐 직전의 순간 복도에서 경숙은 아들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기 비용 솔직히 비싸긴 해. 근데 집에 모시면 내가 직장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만 버티면 되지 뭐. 대출도 빨리 갚고. 응. 여긴 그래도 관리 잘해주니까. 우린 신경 덜 써도 되고. 경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등에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날 밤 경숙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짐이라곤 거의 없었다. 손에 들고 나올 것은 평생 사용한 작은 지갑 하나,
그리고 남편의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뿐이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늘 생각보다 적었다. 새벽 4시 반. 실버 건축물의 현관 자동문은 보안상 잠겨 있었다. 하지만 경숙은 직원들이 매일 아침 물류 차량을 맞이하기 위해 옆문을 잠시 열어두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 그 틈은 단 몇 초였다. 경숙은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미세하게 열린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달렸다. 80대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날 시장을 뛰어다니던 그 마음이 되살아났다. 경비원이 소리쳤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가세요? 경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디든 여기가 아닌 곳으로.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몸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이 감각을 얼마나 오래 잊고 있었던 걸까? 하늘은 어두웠지만 아름다웠다. 경숙은 근처의 작은 김밥 천국으로 들어갔다.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주인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새벽에 혼자 어디서 오셨어요? 춥지 않았어요? 그리고 뜨끈한 미역국을 내주었다. 경숙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는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서요. 식당 주인은 경찰 대신 근처에 사는 사회복지사를 불렀다. 다행히도 그 사회복지사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고 경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원하시는 곳에 살 수 있어요. 어르신 의지가 최우선이에요. 그 말은 경숙이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며칠 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경숙은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다. 낡았지만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방이었다. 마당도 없고 프리미엄 시설도 없었지만 이 방에는 내가 열고 닫는 문이 있었다. 이 방에서는 언제든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에는 경숙의 숨소리가 있었다. 경숙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준 곳에서 행복하지 않았다. 너희를 원망하진 않는다. 다만 엄마의 삶을 너희 편리를 위해 설계하지 말아다오. 엄마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걸음으로 자기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가고 싶단다. 이곳에서 엄마는 사람 냄새 맡으며 불편해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며 그렇게 살 거야. 엄마 걱정 말아라.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경숙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냄새였다.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 경숙은 이불을 정리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곳에서의 아침은 식사벨이 울려서 시작하지 않았다. 누가 챙겨주는 일정도 없었다. 그러나 그 빈 자유가 경숙을 미소 짓게 했다.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경숙은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길로 나섰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이 경숙에게는 숨쉬는 증거였다. 그렇게 80대 할머니의 위대한 탈출과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원룸에서의 첫날 밤, 경숙은 정막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실버 건축물에서 들리던 흐느낌도, 직원들의 반복된 안내 방송도, 끝없이 울리던 식사벨 소리도 여기에는 없었다.
정막은 더 깊었다. 그러나 그 정막은 공포가 아니라 주어진 자유처럼 느껴졌다. 경숙은 생각했다. 그래, 이제 혼자다. 근데 혼자인 게 꼭 불행은 아니었지. 남편과 함께 살던 지난 세월, 남편이 떠난 뒤 조용한 방. 그때도 혼자였지만 슬프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삶을 정리해가는 어떤 평온함도 있었다. 지금의 고독은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남편을 잃은 고독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었다. 경숙은 용기를 내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마트까지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중 몇몇은 팔짱을 끼고 걷는 노부부였고 어떤 사람은 손주를 데리고 걷고 있었다. 경숙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에겐 저 삶이 있고 나에겐 내 삶이 있지. 마트에서 카트도 없이 작은 장바구니 하나 들고 필요한 것만 샀다. 쌀 1kg, 계란 6구짜리, 김 한 봉지, 우유 작은 팩, 그리고 오래도록 고르고 고른 귤 한 봉지.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물었다. 봉투 드릴까요, 어르신? 경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늘은 내 손으로 들고 갈래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들고 간다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은 층에 사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건넸다. 새로 이사 오셨죠? 1050호 맞죠? 경숙은 놀란 듯 대답했다. 예,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노인분들 몇 분 계셔요.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는 대충 서로 눈여겨보게 되죠.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전 박춘자라고 해요. 다음에 심심하시면 차 한잔 해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숙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인사였다. 그날 밤 경숙은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실버타운에서 도망치듯 나오면 어떡해요? 목소리는 걱정보단 당황과 불만이 묻어 있었다. 경숙은 조용히 말했다. 거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도 바쁘고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경숙은 단호하게 끊었다. 너희 걱정 덜려고 내가 갇혀 살 순 없어. 엄마도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 그 말에 한동안 침묵만 흘렀다. 아들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제발 연락 끊지 말고.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약속하지. 난 도망친 게 아니라 살러 나온 거니까. 그날 밤 경숙에게 짧은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너무 편한 선택만 생각했어요. 그 한 줄은 경숙의 마음을 찬찬히 따뜻하게 데웠다. 경숙은 답장을 보냈다. 누구나 편한 선택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너도 엄마였잖니. 이제 서로 조금씩 배워가면 되지. 멀어지는 줄만 알았던 마음의 거리. 그 거리는 누군가 한 발만 내디뎌도 조금씩 좁혀졌다. 경숙은 오래전처럼 작은 냄비에 밥을 지었다. 쌀 씻는 소리, 물 붓는 소리, 밥물이 고슬고슬 끓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집의 소리였다. 밥을 푸며 경숙은 중얼거렸다. 이게 사는 거지.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경숙은 동네를 산책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새벽 일을 하는 청소 직원. 그들과 지나치며 경숙은 자신이 세상 속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실버 건축물 안에서 경숙은 케어해야 하는 사람,
혹은 관리 대상이었다. 지금은 누군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 작은 사실이 가슴 벅찼다. 동네 놀이터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 둘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 소리는 실버 건축물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경숙은 그 웃음이 기억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과 키우던 아이들, 그 시절의 환한 아침, 그리움과 따뜻함이 함께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때의 나도 살아있었고 지금의 나도 살아있다. 며칠 후 박춘자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차 드시겠어요? 경숙은 기쁘게 초대받았다. 작은 테이블 위에 허브티와 과자가 놓여 있었고 두 노인은 서로의 삶에 대해 천천히 나누기 시작했다. 춘자는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여자였고 경숙은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였다. 살아온 사연은 달랐지만 고독을 견뎌온 사람이라는 점은 같았다. 둘은 금방 친해졌다. 그 후로 둘은 서로의 집을 매일 오갔다. 같이 장도 보고 저녁도 나눠 먹고 가끔은 동네 공원에서 햇살을 등지고 앉아 오래 이야기했다. 춘자가 말했다. 우리 늙어서 친구 생긴 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경숙은 웃었다. 늙어서 생긴 친구가 더 귀해요. 둘은 함께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 동네 시장에서 5,000원치 꽃 사기, 매주 서로의 집 음식 반찬 한 가지씩 교환하기, 함께 TV 드라마 보기, 비 오는 날 창문 열고 빗소리 듣기, 가끔은 입을 모아 투덜거리기. 아이고 허리야. 경숙은 생각했다. 사람이 늙어도 삶은 계속 바뀌는구나. 노을이 지는 늦은 오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실버 건축물의 차가운 벽을 스쳐 지나가던 그날과는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집은 지붕도 벽도 아닌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마음의 자리였구나.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아무리 편리한 시설도 삶의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노후의 평안이란 누군가의 바쁜 일정 속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걸음으로 찾아가는 것임을 할머니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늦게나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손을 내민 아들이 있었다. 삶은 때때로 멀어지고 때때로 헤어진다. 하지만 다시 마주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돌아오는 길은 언제든 열려 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행복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곳이구나. 음악이 천천히 흐르고 한 사람의 노년이 들려준 길고 긴 하루가 이제 조용히 막을 내린다.